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 구독자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혹시 그 수요일 휴일과 붙여서 지금 휴가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 그런 분들은 지금 안 들어와 계시지 않을까요? 안 들어가 계신가요? 오늘 안 나온 사람 손들어 뭐 이런 겁니까? 네, 동시접속자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떨어져서 우리끼리 좀 농밀한 이야기를 그럴까요?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뉴스는 그 하이브에서 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요새 자잘하게 잠펀치들을 좀 날리고 있어요. 네. 이전에는 뭐 그 뉴진스 부모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이제 부모님이 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보니까 어도어 경영진에서 쓴 거더라. 뭐 이런 잠펀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주식 내부자 거래 관련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엔터 주식이 조금 요즘에 안 좋죠. 그 악재도 많은 데다가 그 레이블들의 실적도 조금씩 안 좋아요. 어닝 쇼크가 좀 있었고 코스닥 시장에서 JYP 엔터도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13% 내렸고 그 52주 최저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 이 얘기는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정말 긴 시간을 들여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앞서서 요새 엔터 회사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에 대한 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카카오 웹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탑 400의 앨범 판매량 관련한 차트입니다. 한번 네. 같이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죠. 그 앨범 판매량이라는 거는 CD를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거는 빼고 앨범 판매량만 있는데 2023년에 정말 세게 늘어나죠. 네. 보통 한 100만 장에서 200만 장 정도 월에 네. 판매되던 앨범 판매량이 1,500만 장까지 그러네요.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반토막, 거의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는데 500만 장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엔터주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야 드디어 K-팝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와 그리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네. 그러다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엔터 주가도 좀 떨어지게 됐는데요. 근데 이 차트가 되게 이상한 차트인 게 그 다음 차트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이거는 전 세계 차트입니다. 전 세계 차트에서 제일 아랫부분이 그 CD 물리적 앨범 판매량인데 1999년 이래 쭉 떨어지다가 2020년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죠, 여기. 예. 네. 그럼 이게 앨범 CD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저기가 스트리밍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앨범 판매량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게 100만 장, 200만 장이 1,500만 장까지 뭐 한 7배 이렇게 늘었잖아요. 근데 네. 글로벌로는 별로 안 늘었네요. 앨범 판매량이.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네. 글로벌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한국이 혼자 추세 반전을 시킨 겁니다. 네.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스트리밍이 늘어난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요새 누가 CD로 음악을 듣습니까? 그럼요. 근데 저거를 이제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앨범 판매 CD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댓글에서 달아주고 있는데 이제 포토카드, 랜덤카드, 팬미팅으로 쌓아 올린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지난해 판매가 너무나 많이 올랐던 거, 어떤 팬들의 애정으로 포토카드를 모으는 건데 그거를 무슨 뽑기 하듯이 뽑아서 모으게 만들고 팬사인회를 확률로 하는데 확률이 몇 %인지도 모르고 이게 추첨을 통해서 하는 건지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네. 대량순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해갖고 엄청나게 앨범을 팔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민희진 대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어떤 행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이전 뉴스에서 많이 전해드렸고 네. 그러면은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그 목요일 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하이브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그 하이브 쪽에서 감사 요청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이 지난달 16일에 이른바 2차 메일로 불리는 의혹 제기 메일 등을 발송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면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거기서 주식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브가 확인한 매도액이 한 2억 원이 조금 넘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어 경영진이 해당 이메일을
그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서 미리 주식을 판 거 아니냐라 그래가지고 하이브에서 어도어 경영진을 네. 금융감독원에다가 진정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상장회사 임원이라면 응당 그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은행에 계신 임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집을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없어요. 미공개 정보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음. 혹시 내가 주식을 팔 건데 미공개 정보가 있냐? 그랬더니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있냐? 네.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못 팔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지만 팔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아 이걸로 내가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오히려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진짜 뭐 하이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장 회사들의 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언제든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호재 있네? 사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든 귀 삽니다 있잖아요. 안 들은 귀 삽니다. 들은 귀 삽니다. 못 본 눈 삽니다. 네. 아 몰랐으면 아 진짜 살라 그랬는데 그래도 사면 안 되는 거고 네. 듣고 나면 아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걸 그렇죠. 팔고 싶은데 네. 라는 마음이 들어도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대주주 매도 사전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공개 정보 이용을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2억 원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댓글에서 2억 원, 이제 2억 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상장 회사, 그러니까 그 상장 회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게 뭐 좀 내부 정보 없냐, 뭐 좀 좋은 정보 없냐 이런 것들 흔하게 물어보는데 그거 알고 거래하면은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7월부터 대주주 매도 사전 공시가 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매도를 하기 전에 사전에 공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매도를 할 겁니다. 이거를 왜 사전에 매도를 한다 했냐면은 이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도를 한다거나 매수를 하기 전에 네. 내가 발표를 했는데 미공개 정보가 터지거나 아니면 매수하고 나서 미공개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자신을 방어하는 거죠.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네. 몰랐다. 네. 내가 알았으면은 이거 했겠냐. 그렇죠.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는 거라 이거는 뭐 상장회사 임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관행적으로 있었던 이유가 네. 팔면 조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그냥 팔기만 하면 조사 들어오니까 이거는 규정도 없었는데 네. 그냥 SEC에다 자기가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개를 안 했었는데 그렇죠. 네. 내가 먼저 이거를 신고를 함으로써 내가 미공개 정보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알림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마음대로 주식 사고 파는 거 못하게 하냐라는 거는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용했을 때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을 그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신 보다 보면 사실 그 대주주 혹은 창업자의 매도 이야기 꽤 많이 보이거든요. 외국 예. 기업들에 대해서. 하지만 그것 다 계획된 매도로 이제 몇 월 며칠에 얼마 팔 거고 이게 다 써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딱히 불협화음이 없죠. 그쵸. 판다고 하더라도 예. 뭐 산다고 하더라도 딱히 불협화음도 없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 얘기하잖아요. X에다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다 SEC에다 보고 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윈디아이님이 삼성 루머 소식 먼저 알고 판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거를 진짜로 그 루머에 대해서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했다. 네. 그럼 당연히 처벌해야 되죠. 처벌해야죠. 그건 1차 정보 이용자로서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애매한 거는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미리 알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긴 네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은 이용하려고도 하면 안 되고 네.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 뭐 그렇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첫 번째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제가 일본 여행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 뭐, 다들 아시는 거죠? 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여러 지표들, 소비 지표나 아니면 그 물가 지표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재화는 안 사고, 그러니까 물건 소비는 없이 여행을 엄청 가시네요라는 지표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오늘 에어부산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에어부산의 영업이익이 48.3% 크게 늘어났고 그 이면에는 대부분 이제 일본의 여행 열풍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에어부산의 실적 먼저 한번 짚어드리면 매출액이 2,131억 원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7.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478억 원으로 해서 48.3% 늘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다른 항공사들 실적도 짚어드릴 텐데 다른 항공사들도 매한 가지입니다. 뭐 분기 최대 실적 기록한 항공사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엔저이에 힘입어서 일본 여행 열기가 일본 노선에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노선이 주력인 에어부산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해 인천공항에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이렇게 4개 노선에서 승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에어부산의 실적이 좋았던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일본을 방문했던 관광객 수와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 수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1,900만 명의 한국인 분들이 일본으로 놀러 가셨어요. 1,900만 명? 작년 한 해 동안. 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근데 올해 4개월 동안 800만 명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게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곱하기 3? 3 곱하기 3을 하면 2,4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1년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거의 한 20% 더 넘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을 가다 보니까 요새 후지산도 가린다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관광객 많이 온다고. 그 후지산 앞에 있는 편의점이 그 절경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광객들 많이 와갖고 뭐 쓰레기 버리고 한다고 후지산을 거기 가린다고 하는 뉴스도 굉장히 뜨거웠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항공업계의 실적이 일제히 좋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이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 며칠 상간으로 이제 다른 항공사들의 실적도 나왔거든요. 대한항공 1분기 실적도 매출이 19.6%, 영업이익이 5.1% 증가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제주항공 역시 매출은 27.7%, 영업이익 6.2% 증가했고 진에어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22.1%, 영업이익 16% 늘어나서 정말 마찬가지로 최대 실적,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항공사가 티웨이 항공인데 매출액은 1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9%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티웨이는 왜 이러지? 라고 보니까 지금 유럽 그 노선 취향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비용이 좀 쓰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네요. 그렇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든 거고 그래서 이걸 특별하게 뭐 티웨이 항공이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요거와 함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여행을 가다 보면 일본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그 가격 인상을 할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여행 많이 오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음식 가격 올리고 하는데 제주도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제주도 얘기 주로 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 맞죠. 예. 지역 축제의 덤터기 문제, 뭐 광장시장 덤터기 문제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덤터기고 일본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난 30년 동안 물가 상승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음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이중 가격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일본에서 판매하고 있는 라멘 가격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내국인 현지인들에게는 1,000엔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에는
2,000엔 받자. 저 노란 머리니까 한국 사람 아닌 거죠? 그렇죠. 한국인은 한국인은 일본인 척하면 이제 1,000엔 받을 수 있는 거죠. 와타시와 뭐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소데스 막 이런 되는데 어쨌든 이중 가격제에 대해서 일본인들도 여기서 보시는 진한 핑크색과 연한 핑크색이 이중 가격제의 찬성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일본인들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실제로 뭐 그 우리가 나가서 밖에서 점심 먹으면서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음식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좀 많고, 근데 젊은 세대가 맞는 거를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으로도 거의 절반 이상의 그쵸. 전 세대에서 이중 가격제 하자. 예.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중 가격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개도국 같이 구매력이 좀 낮은 국가에서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좀 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사실 구매력 낮은 개발도상 국가인가요? 뭐 하는 짓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저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쓸 때 좀 네. 진짜 후진국 가서 1달러 쓰면은 막 좋은 거 엄청 살 수 있고, 그렇죠. 미국 돈으로 1달러면 별거 아니니까 막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바가지 좀 씌워도 잘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네. 그런 가격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후진국에서 많이 하는 일인데 뭐 일본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그럼 이렇게 항공업계 실적이 정말 분기 최대치 이런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의 움직임은 썩 그리 좋지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 그 무적의 논리 있지 않습니까? 피크아웃. 요게 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는 유가와 환율 동반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유가의 그 상승은 어쨌든 연료비의 상승으로 그 항공사에게 직격탄이 올 수밖에 없고, 또 고환율의 경우에는 이 항공사들은 그 비행기를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일종의 부채라고 보면 되는데 그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 리스 비용 이런 것들이 고환율 때문에 크게 올라가서 실적이 다소 타격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네. 전문 용어로 눈탱이라고 그러죠. 눈탱이. 그러네요. 전문 용어 눈탱이. 눈탱이 친다고. 네. 자, 왜 저러는지 그러니까 아예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또 막. 예,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홍콩 ELS 배상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농협은행으로부터는 조정 결과를 수용을 하게 되면 손실액의 65%를 보전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손실액의 3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제일 큰 격차가 좀 있는 건데요. 네. 이게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금융회사하고 이제 그 일반 소비자하고 분쟁이 생기면은 일반 소비자는 금융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를 상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거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다가 이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어서 좀 나름대로 그 룰에 맞게끔 한번 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법적으로 화의와 같은 효과를 주게 되고, 그게 아니게 되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65%, 국민은행 60%, 신한은행 55%, SCA은행 55%, 하나은행 30%. 하나은행이 제일 낮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준비한 표 한번 같이 보시죠. 적합성,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해가지고 이거 사실 이렇게 일일이 다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기본 배상 배율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항목이 있는 거고, 그 항목별로 해보니까 이제 국민신한, 농협하나, SCA은행의 비율이 이렇게 되더라 이라는 겁니다. 기본 배상 배율에다 그 뒤에는 더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더하고 네. 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21년 3월 24일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2021년 3월 24일이 어떤 기준이냐면 3월 25일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0%포인트가 추가로 아.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은행의 기본 배상 배율이라는 네. 게 있고, 그거를 깔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또 기준이 되는 3월 5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신이 어디에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겠네요. 예, 기본 비율이 있고 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도 또 다르죠.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뭐 네. 여기에 뭐 내가 그 예금 들러왔는데 ELS 팔았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개별적인 부분들은 이런 분쟁 조정안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분쟁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또 적용을 합니다. 네. 근데 뭐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또 이제 분쟁 조정을 또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가거나 해야 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정말 지긋지긋한 뉴스 하나만 더 보죠. 수입 물가 상승. 이번엔 뭐가 오릅니까? 아니 뭐가 오른 게 아니라 예. 제가 이제 그 한 3주 전쯤에 인덱스에 나와서 하반기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라고 뭐 주제를 잡아서 뭐 커피 가격 올라가고 있고 올리브유 가격 올라가고 있고 설탕 가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코코아 가격 높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가격이 높은 그 많이 올라간 원자재들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그게 이번에 수입 물가로 확인이 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수출입 물가 지수와 무역지수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고환율 고유가 때문에 수입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커피값은 지난 1년 만에 46.7%나 크게 올랐습니다. 품목 제가 한번 표를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커피 가격이 전월 대비로는 14.6% 올랐는데 46.7% 전년 동기 대비는 46.7% 올랐고요.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유 가격 8.69% 전월 대비 올랐고 작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거의 10%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지수가 3.9% 오른 거고요. 이게 3.9%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작년 8월도 굉장히 물가 상승률 높았던 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의 4.1%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뭔가 지표, 그러니까 숫자, 물가 숫자는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느끼는 물가는 상당히 높은 것 같다. 이런 게 바로 수입 물가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품목별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커피 뭐 이런 것들이었었는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압권 채널을 통해서 이 커피 가격을 쭉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커피가 지금 런던 그 국제 금융 선물 거래소에서 로부스타 원두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로부스타라고 하는 거는 커피 가공품에 들어가는 거라서 뭐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빵에 들어가는 커피 있잖아요. 예, 뭐 예. 우리가 모카 커피다 뭐 이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커피 가공품이 바로 로부스타 커피인데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30%가 베트남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로부스타 커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고 그 30% 가운데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베트남인데 예. 베트남이 그 원래는 이 커피 생산을 많이 하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커피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비료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비료가 안 구해지는 겁니다. 비료가 안 구해져서 이거 그 로부스타는 좀 저렴한 커피인데 이거 저렴한 커피 만들다가는 우리가 마진도 안 남겠는데 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두리안이라든지 아보카도 이쪽으로 아예 품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부스타 커피의 재고량이 역사적 최저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중동 위기까지 터지고 나니까 커피 원두 도매업자들 있잖아요. 도매업자들이 야 우리 조만간 이거 커피 원두 구할 수도 없겠다라고 해갖고 막 그 매점 매석까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커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수입 물가로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리브유 가격도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리브유 엄청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올리브유는 자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이게 그 올리브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내 주식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상시가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2배 넘게 올랐죠. 예. 2.5배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이 뉴스 이거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어제 국내 식료품 업계가 올리브유 가격을 일제히 30%씩
인상하거나 30%? 네. 와. 아니면 인상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와.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과 샘표가 이달 초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유 제품 가격을 각각 30%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사조 해표도 16일부터 쉬고 오시면 이제 올리브유 가격 비싸집니다. 제품 가격을 평균 30%대 인상하겠다고 했고, 동원 F&B 역시 이달 내로 올리브유 가격을 30%가량 올린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올리브유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3분의 1가량을 스페인에서 생산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스페인 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작년에 이제 기후 위기 또 이상 기후가 발휘가 되면서 작년에 스페인 생산량, 올리브 생산량이 절반으로 반토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올리브유 안 쓰면 그냥 뭐 팜유 쓰면 되지, 뭐 식용유 쓰면 되지, 그 대두유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 올리브유가 비싸지게 되면 다른 그 기름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다른 기름도 가격을 덩달아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가격 올랐을 때 갑자기 배 가격 같이 배 가격 올라가고 귤 가격 올라가고 했던 것처럼 그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름 가격도 좀 연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전 청약제가 34개월 만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제도라고 하면은 청약의 청약. 청약의 청약. 예, 청약제도가 아니라 청약의 청약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기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2021년 7월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2년 10개월 만에 폐지가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청약을 받으면 또 집을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몇 년 있다가 내가 이제 입주를 할 거니까. 네. 그러면은 청약에보다 더 먼저 있는 사전 청약을 이제 청약 접수한 2년 전에 받아서 수요를 이게 수요 분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집을 살려는 사람의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일단은 공간의 분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을 함으로써 공간을 이제 분산시키는 거고, 기간의 분산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계획들을 발표를 하면서 당장 내가 패닉 바잉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기다렸다가 좀 다음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그 시간 분산인데, 사전 청약 제도가 대표적으로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는 원래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보금자리론에 청약이 처음 적용이 되다가 본 청약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게 좀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때 심지어 11년 걸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사전 청약을 받고 사전 청약을 받았는데 11년이요. 11년. 이 정도면 거의 재개발 아닙니까? 근데 그러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사전 청약 제도를 재도입을 하기로 하면서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실패 때와 비슷한 이유였는데, 그 지구 조성이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받다 보니까 뭐 문화재가 나온다든지, 이거 예전에 그 유종훈 기자가 아콘 채널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뭐 맹꽁이가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본 청약이 좀 기약 없이 좀 늦어지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급을 한 번에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사전 청약 제도를 뭐 실제로 이렇게 결국은 폐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본 청약을 불과 한 2주 앞두고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뭐 그 송전탑 고압 송전산이 있었는데 얘를 다른 부지로 옮기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사전 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 청약은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였다는데요. 네. 13개, 99개 중에 13개 단지가 본 청약이 완료가 됐고, 그 13개 단지 중에 본 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한 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는 가요. 네. 이게 당장 공급이 늘어나진 않는 상황에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수요 분산 차원에서 사전 청약 제도를 그때 왜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게 시기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왜 사전 청약 제도를 또 폐지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 5년 전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때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건축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했을 때하고 그 공사비나 인건비 같은 걸 감안을 하게 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길게
계약을 잡아놓으면은 그 기간 동안의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고 지금은 더더욱 네. 이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미 돼 있는 네. 쪽에서는 뭐 본청약을 할 때 계약금의 비율을 10%에서 5%로 조율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중간중간 자금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LH가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전세 임대를 안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전청약 제도는 없어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커피콩 얘기하니까 스타벅스 말씀하시던데 그 스타벅스는 뭐 다른 문제 그 커피콩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매장 매출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사 먹는데 원가가 올라가서 실적이 나빠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매장에서 매출 자체가 줄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그 경영진들은 뭐 반 이스라엘 시위가 뭐 영향을 미쳤다고 네. 하는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단신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트렌드포스에서 그 OLED 시장이 OLED 가운데서도 우리가 OLED 스마트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태블릿 노트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니터가 있을 거고 대형 TV가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OLED 모니터 시장이 매년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 삼성전자 그 디스플레이 쪽이 시장 점유율 36.1%로 1등이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올해 모니터 출하량은 올해 1분기 모니터 출하량이 20만 대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거고 작년 연간 출하량이 51만 대였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증가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134만 대까지 늘어날 거다. OLED 모니터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야 OLED 모니터 막 엄청 많이 사람들이 살 것 같고 이게 증가율이 엄청날 것 같고 하는데 사실 OLED 모니터는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 성장률이 빠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22년에 출하량이 12만 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작년 출하량이 51만 대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LCD 모니터 썼고 LCD 모니터가 아니라 새롭게 OLED 모니터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은 빨라 보이는데 아주 큰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모니터라고 하는 거는 PC를 바꿀 때도 잘 안 바꾸는 품목이 모니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PC의 성능을 교체하면서 모니터를 매번 바꾸진 않잖아요. 그래서 OLED 모니터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떠올려 보면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재택근무로 PC 붐이 많이 일었었죠. 그때 모니터를 많은 분들이 좀 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니터의 교체 수요가 일어나기보다는 그 모니터의 교체 수기를 대략 한 4, 5년 정도로 놓고 본다면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교체 수요가 좀 있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프리미엄 LCD 모니터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OLED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단 교체 주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고 여기에서 실제로 OLED 모니터를 얼마나 많이 바꿀지는 좀 소비자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OLED 얘기할 때 대형 TV나 이제 스마트폰 OLED를 떠올리시다 보니까 이게 뭐 성장 산업이야? 원래 네. 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패드에 들어가는 중형 OLED는 아직까지 그 좀 포화도가 굉장히 좀 낮은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이쪽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살 빼려고 약을 먹었는데 심장 질환이 개선이 되더라. 그래요? 네, 뭐 이쪽이 제가 잘 알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알 때 이렇게 반응해 줘야 또 리액션. 그러니까 가디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체중 감량 치료제가 심장마비 위험을 20% 감소시킨다라는 게 유럽 비만학회에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참가자의 기존 체중과 감량한 체중에 상관없이 이 실험에서 그 심장 질환에 꽤 유용한 약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비만학회에서 나왔던 또 얘기 중에 그 위고비를 맞은 환자들은 치료 4년 후에도 평균 10%의 체중 감소를 유지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무슨 간염도 치료한다 그러지. 네. 또 뭐 있죠? 비만 치료되고 아, 심장 질환 치료되고 이게 원래 당뇨 치료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거 임상할 때 되게 조심하는 게 아니 살 빠져서 심장이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라는 반론이 많아서 예. 그것까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시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살 빠지기 전부터 심장이 좋아지느냐, 요거까지 봅니다. 그래서 예, 제노님 감량이 돼서 혈관이 좋아진 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감량하고 이제 상관계 없이 네. 또 이제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제노님 같은 반문을 당연히 모든 하죠. 분들이 네.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참 신기한 이런 약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신 하나만 볼까요? 예, 예. 자, 전 세계 근로자 4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직접 쓰시나요? 직장에서? 저는 검색 대용으로 좀 써요. 하나하나 검색해 볼 때 그 저희가 같이 언론을 비판을 하자면 네. 기사가 너무 파편화돼 있어. 네. 그래갖고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바드를 쓰는데 네. 거기다가 뭐 질문하면은 좀 정리해주면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네. 기사 검색 다시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한 내용을 워드로, 그러니까 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3프로 앱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3프로 앱에 들어오시면 그거 저희가 일일이 이제 다 적어서 듣고 적어서 뭐 이 올렸던 과거의 그 업무를 저희도 이제 좀 취재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요즘에 인공지능 서비스에 좀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제가 AI 그 서비스 업체를 좀 취재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과연 언제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나를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다만 기업을 통한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B2B 쪽에서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그 서비스 업체께 물어봤어요. 소비자들은 돈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인터넷 강의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글로 볼 수 있게 요약해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봤는데 보진 않으면서 온갖 요약은 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할 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수익화 모델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GPT-4.5 나왔잖아요. 봤습니다. 거기서 이게 막 진짜 너무 따뜻한 배려와 네. 돈 씁니까 안 씁니까? 써야죠. 그건 써야죠. 역시 효율보다는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신 이제 기업들과의 B2B로 할 때는 특히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는 그 워딩 서비스처럼 특정 목적에 맞는 인공지능을 훈련시켜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수익화 모델이 탄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가 직접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B2B 시장부터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그림을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푹 쉬시고 목요일 날 목요일이죠? 오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앨범 밀어내기, 포토카드 판매 이런 거 그거 꽤 좀 흥미롭게 준비했으니까 그날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 15분 보시면 됩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고요.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